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제 책을 내고 여기 앞에 두 권의 책과 이제 번역서 두 권을 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와서 오셔가지고 질문도 남기시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서 영상으로 설명드려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또 마침 그 친한 후배가 요 영상을 좀 잘하기도 하고 투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후배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 설명도 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고, 그리고 다른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또 질문 남겨주시는 거 그런 것도 답변해드리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한 지가 4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도 궁금한데, 얼마나 만들어야 목돈이고 요새, 그래서 그 목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사실 시작하면 제일 막막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 첫 해에는 보통 이 돈이 안 모이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등록금 대출 받았던 거 있으면 그것도 갚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술도 사야 되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하다 보면 이제 안 모여요. 근데 1년, 2년, 3년, 4년 지금 저희 후배분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난 왜 이렇게 돈이 하나도 안 모이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걔 중에 또 친구들 중에 또 모은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다 보면 목돈을 모아라,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시작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보면 6개월에 1,000만 원 모아서 나 그 목돈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또 어떤 영상을 보면 뭐 5년에 1억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정도는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그 목돈을 모을 때까지 저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이게 적금을 들어요. 적금을 드는데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아픈 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뭐 싱크대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 쓸 일이 생기면 그 적금을 헐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1년짜리 적금이든 뭐 6개월짜리 적금이든 그거 자체를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카드값 이런 거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목돈 자체를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가이드를 드리고 싶은 게, 목돈 만들기가 아니라 목적성 자금 만들기. 그러면 목적을 가진 돈을 만드는 게, 맞아요. 예. 그럼 시드머니라고 불리는 거는 목적을 딱히 두지 않고 일단 그렇죠. 기본 자금이라서 그게 개념이 틀린 건가요? 말이 다른 그렇죠. 건가요? 컨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시드머니를 만약에 모았어요. 시드머니 모았는데 그 시드머니를 뭘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불려가지고 뭘 할 건지에 대한 목적이 없으면 하는 이유가 혹은 추진력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적성 자금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게 단어가 참 뭐 좀 어렵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죠? 예.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돈을 모을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여행을 가겠다. 무조건 뭐 n분의 1 해가지고 매달 그 돈 넣으면 되거든요. 예. 이게 굴리고 말고 할 거 없이 그 목적에 맞춰서 그 돈을 넣으면 돼요. 그게 목적이 없으면 하다가 말거든요. 듣다 보면 궁금한 게, 적금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개념이 네. 이걸로 뭔가 돈을 불린다, 네. 이걸로 뭔가 재테크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쓰지 못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적금이라는 그렇죠. 게 맞아요. 보통 요새 자산 분배 얘기 많이 아, 나잖아요. 네.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이 목적성 자금이라는 걸 모으면 이걸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돈을 왜 모아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돼요. 돈을 왜 모아야 되느냐? 너무 뻔한 질문이고 너무 뻔한 답인데, 부자 되고 싶어서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를 잡으면 지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 위험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설명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면 보통 안 하게 돼요. 공포팔이 하는 책들이 많이 팔리고,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하면
뇌가 반응해요. 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겁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뭐 공포팔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왜? 당신이 어떤 금융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걸 아시고 하나씩 이제 보면 되는데,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 앨런 그린스펀이라고 미국 연준 이사회 의장인데, 약간 미국의 경제 대통령 같은 위치예요. 그런 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맹은 뭔지 알죠? 문맹. 문맹은 이제 글을 못 쓰거나 맞아요. 읽거나. 예. 글을 못 읽고 글을 못 쓰는 사람 문맹이라고 하고, 금융맹은 뭘까요? 금융맹. 똑같아요. 금융을 모르는 사람. 네,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이제 금융맹인데, 요게 왜 생존을 위협하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개념인데, 저는 한 5가지로 나눠봤어요. 5가지로 나눠봤는데, 이제 첫 번째 질병 리스크. 아주 심플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35%예요. 여기 이제 둘이 있지만, 3명 있으면 셋 중에 1명 무조건 암 걸려요. 이게 되게 좀, 무섭네요. 예, 모르면 모르는데 35%의 확률로 암에 걸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뭘 챙긴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고, 근데 중요한 건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 완치 받을 동안 치료비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금융위험이에요, 금융위험. 치료비 때문에 그렇죠. 예. 건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 치료비가 없으면은 예. 병을 못 나으니까 이 금융 리스크. 예.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암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암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1억이 든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1억을 현금으로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암보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암보험은 이제 훨씬 적은 금액으로 들고, 나중에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병원비 같은 걸 지원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암에 안 걸리면 너무 다행이죠. 보험금은 그냥 없어져도 상관이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보험으로 이 질병 리스크를 이제 커버를 하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 실비보험 갖고 계세요? 네, 실비 입원하면.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각종 질병이나 이제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대비할 수 있는 게 실비보험. 그래서 암보험, 실비보험 정도는 가입하시는 게 어떨까? 이 두 번째 리스크가 거주 리스크입니다. 거주 리스크. 거주 리스크라는 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잠잘 곳이 없는 게 문제죠. 살 데가 없는. 예. 내가 리빙할 곳. 예, 리빙할 곳이 없어서 문제지 바잉이 아니고, 그 거주 리스크 같은 경우, 특히 부동산, 아파트를 이제 대할 때 2가지 심리가 같이 작용해요. 뭐냐면 내가 내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자고 씻고 먹고 하는 공간으로서의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돈이 일단 들어가니까 가격이 올라서 뭔가 나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의 주택이 있는데, 이 2가지를 같이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심플하게 투자 개념을 딱 빼면 거주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자기가 이제 서울 근교에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꼭 엄청 큰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살고 싶어 한다는 게. 그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랑 비유를 해보면 네. 모두가 마이바흐를 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차를 잘 모르지만 뭐 벤츠 뭐 이런 뭐 비싼 뭐 억대를 호가하는 자동차를 보면 뭐 부럽죠. 타고 싶죠. 네. 하지만 그거 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제 그 사정에 맞춰가지고 뭐 아반떼, 뭐 소나타 뭐 이런 거 사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예. 그 아반떼를 타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사는데 문제. 예. 생활하는 날 출퇴근하고 뭐 애기 병원 데리고 가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도 그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 비싸게 올라갈 아파트를 계속 찾으면 되게 어려운 게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전세를 하시는데 집값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전세가 만약에 8억이다. 근데 이거 2억만 더 대출받으면 그 집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을 안 사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으면. 왜냐하면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전세가 8억짜리를 하고 있다면 이제 대출이든 뭐든 이제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면 2억을 더 해서 10억 그 집이 이제 거주할 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전세를 할 건데 그냥 사놓으면 자기 거주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집값이 떨어져도 뭐 우리 집이 쪼그라드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집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예. 마음이 이제 많이 쪼그라드는.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거주 목적을 해결했느냐. 예,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부동산 공부하셔가지고 투자 목적의 그런 거는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예금. 예. 예적금도 리스크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왜 리스크인 것 같으세요? 이게 예금을 예치해 놓는 게 리스크가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돈이 있는데 그게 리스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고 이자도 주잖아요. 네. 뭐 금융위기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망하더라도 이제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는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금을 했을 때 금리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라고 칠게요. 네. 근데 실제로 내가 받는 금리는 1%가 아니고 거기서 15.4% 세금이 먼저 나가요. 네. 그죠? 0.846%의 이자를 받거든요. 네. 자,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거 이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리스크냐라고 하면 예금 이자가 뭐 0.846%가 올랐는데 물가가 이거보다 많이 오르면 예, 이게 문제죠. 그럼 돈이 가치가 떨어져. 그렇죠. 예,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예, 이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예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그걸 실질 금리라고 해요. 실제로 돈이 불어났느냐. 네. 예,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 제가 1990년대부터 96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분기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97년 IMF 때도 실질 금리가 플러스 뭐 2, 3% 됐어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실질 금리가 막 6%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적금만 해도 재산이 불어났어요. 그죠? 실질 금리가 높았으니까.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인가요? 그렇죠. 예. 이제 지금 50대, 60대인 분들이 20년 전, 20, 30년 전에니까 그때는 예적금만 착실히 해도 돈이 이제 불었어요. 실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실질 금리가 낮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3분기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0.1%였어요. 돈이 실질적으로는 예, 마이너스 난 거죠. 마이너스 예금하면. 네네네. 굉장히 충격적인 거. 예, 이걸 잘 모르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냐면 2014년부터 17년, 18년 초까지예요. 작년에 100만 원으로 우유를 100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할게요. 네. 우유 100개 샀는데 올해 이제 이자를 받았어요. 그럼 101만 원이라고 칠게요. 이자가. 근데 우유값이 이제 개당 10,000원이 아니고 11,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유를 100개를 살 수가 없어요. 8개? 9개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로 그 돈이 줄어든 거예요. 예. 숫자만 늘어났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잘 모르고 넘어가는데 되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예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언제냐면 대표적으로 2004년 이때가 이제 카드 사태 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안 좋았고요. 그때 실질금리 마이너스였고 2008년 금융위기 뭐 전세가 주가 지수가 막 반토막이 날 때 그때가 마이너스였고 2011년 남유럽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피그스라고 하는 남유럽 국가들이 이제 신용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마이너스였고 정말 재밌는 건 약 2014년부터 한 4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실질 금리가. 왜 그랬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남유럽 사태가 그리스. 예, 맞아요. 예. 그 나라들이 이제 부채 감당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렇다 치는데 14년부터 18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뭐 그때도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그 기간에 예금하신 분들은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났다.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전환했다가 2020년 3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됐다. 예금만 하면 답이 아니다. 그 돈 버는 거 지금 문제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돈을 잃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인 거고, 이제 노후에 예금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뭐 20년, 30년을 가면 네. 원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죠. 이게 네 번째가 자녀 리스크예요, 자녀 리스크. 이제 아이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는 이제 양육이나 교육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걸 말하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학원비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연금 넣어라, 뭐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금 넣을 돈이 없대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봐요. 네 애 학원비 얼마 드냐? 뭐 대충 뭐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고개를 갸우뚱해요. 근데 그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애 학원비 얼마 쓰는지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의 가족의 한 달 지출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 투자는 두 번째 문제고, 왜냐면 수입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월급이 또박또박 네. 그 정해져서 나오니까. 근데 지출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전혀 미래를 대비할 수 없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제 친구가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저녁을 먹었어요. 소주 한잔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여기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연금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너 한 달에 얼마 쓰냐? 몰라요. 답을 못해요. 답을 못하면 플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해 줬어요. 너 대충 월급은 이 정도 나오지. 그 다음에 그 친구 그나마 좋은 회사 다니니까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너 한 달에 뭐 대출금이랑 뭐 해서 대충 이 정도 나가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 모아놓는 돈은 없대. 연금도 안 들고 있대. 그러면 네가 한 달에 소비하는 거 예를 들어서 30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년에 3,600 들잖아요. 네. 그럼 너는 매년 3,600을 네가 아직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최소한 대학교 다닐 때까지 20, 30년 동안 3,600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자기 일단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할 거래요. 그래서 일하면 돼요. 사실은 일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냐 이거 이제 스스로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아이한테 학원비 많이 들여가지고 애를 키우잖아요. 그렇다고 애가 다 스카이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못 가고 민서울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캥거루족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부모한테 얹혀 사는 캥거루족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정말 놀라운 건 저도 이제 기사 검색하다가 알았는데 우리나라 25세에서 34세의 57%가 캥거루족.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애 둘 다 취업하고 잘 독립할지 뭐 확신하진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집에 있을 거라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지금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아이가 나중에 취업이 안 돼서 집에 있더라도 그 아이랑 또 화목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 용돈이라도 줄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 전혀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래요. 패러사이트가 기생충이라는 뜻이거든요. 표현이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미국은 부메랑 키즈, 부메랑이 탁 던지면 돌아오잖아요. 영국에서는 이제 키퍼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부모의 퇴직연금을 축내는 뭐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 기사 보시면 나오는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취업난, 불경기 뭐 이래서 헬조선이고 뭐 나라가 잘못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쓰지 마라. 결론은 그래요. 뭐 존봉준 선생님도 존니 대표님이 나와서 맨날 사교육비 아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른 거는 이제 그분이랑 저랑 의견이 또 다르지만 사교육비 아끼는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ROI가 투자 대비 성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물론 애가 공부하고 싶다면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거 잘 고민해 보셔야 되고, 다섯 번째가 은퇴 리스크예요. 은퇴하고 나서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이제 장수 위험, 오래 살면 위험해요. 저는 아직 나이가 많이 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공감 네. 안 되죠. 약간은 먼 얘기긴 하지만 네. 오래 살면 위험하다. 이게 말이 되게 꽂히네요. 50대 이상인 분들은 다 공감해요. 왜냐하면 퇴직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랑 친했던 선배들이 퇴직을 했어요. 네. 이제 퇴직한 선배들 보니까 이거 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닥치는 문제가 되는 거죠.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당연히 60대 이후이신 분들은 그 당사자인 거고. 근데 20, 30대 분들은 이제 전혀 관심이 없죠. 당연하고, 관심 없는 이유가 노후의 나를 생각하는 뇌의 부분이 남을 생각하는 뇌의 부분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의 나는 남의 일인 거죠. 네. 약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값 쓰는 거랑 비슷한 아, 거예요. 정상, 딸에 나에게 맡긴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어, 그 관심 없고 잘 모르겠는 게 이제 정상인데, 오래 사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런 표현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남은 돈보다 남은 삶이 더 길면 문제가 생기죠. 돈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 현상이 수치화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에서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6%입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은 나이가 들면 빈곤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46% 엄청 많은 거잖아요. 둘 중에 한 명. 그래서 OECD 회원국 중에 저희가 1위고 OECD 평균은 14%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굉장히 심각한데 그 원인이 뭘까 뭐 다각도로 분석은 하겠지만 일단 젊을 때 준비하지 않고 자녀에게 너무 올인.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자녀 리스크, 은퇴 리스크랑 같이 엮어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대학도 보내주려고 하고, 결혼도 시켜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혼 비용을 자기가 내주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면 그 전세금이라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죠. 약간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전통적인 문화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야 자식도 가서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런 거지. 또 연금을 잘 받아야 손자 손녀한테도 용돈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런 5가지 금융 위험이 있거든요. 요런 각각의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목적에 해당하는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 좀 해결할 수 있고, 예금 리스크는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녀 리스크는 적당히 자기 은퇴자금 만들고, 자기 뭐 아파트 갚고, 그 수준에서 하고, 이제 은퇴 리스크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 같은 거 하고, 거주 리스크는 집을 적절하게 잘 해결해야 되고, 부동산 공부를 공부해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걸 피하려면 작가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하나씩 공부하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마무리를 예.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고요. 다양한 질문들 또 여기 댓글로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좀 해보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히 계세요.